예, 안녕하십니까. 야, 2016년도를 맞이해가지고 27회 공인중개사를 맞이하셔가지고 민법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 마음에 결심을 하신 대로 올해 딱 끝내신다 생각을 하고, 한 번만에 딱 끝낸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첫 시간에는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일단은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간혹 가다 보면 1차, 2차를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여튼 요게 1차 과목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 일단은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잘 하셔야 될 거고, 하여튼 각각 꽈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1차는 1차대로 꽈락 없이 60점 넘어야 되고, 2차도 2차대로 꽈락 없이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하여튼 참 이 중개사 과목이 조금은 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 과목이 너무 많아. 변호사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실무도 결국에는 법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찌 보면은 한 과목 빼고 다 법 과목인데,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차근차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학개론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물론 내는 법을 했기 때문에 학개론이 무지 어렵습니다. 내한테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민법도 쉬운 과목은 아니고, 그래서 1차 과목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들로 짜여져 있고, 2차 과목도 만만한 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공시법도 어려워하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개사법을 좀 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 과목이라는 거죠. 법 과목은 공부를 정상적으로 좀 하면은 양이 줄여가면서 쉬워지는데, 무작정 외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제대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한 번만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처음 할 때 60점 그거 못 넘겠나 이러는데, 시험 출제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40점도 못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출제되는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지 의외의 이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특성에 맞는 학개론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과목을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60점 받는 방법은 꼭 60점을 알아야 60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정확한 실력이 50점이면은, 자기의 정확한 실력,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정확한 실력이 50점이면은 객관식은 60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100점 중에서 50점을 정확히 알면은, 나머지 50점은 한 줄로 쫙 세우면은 10점이 나오는데, 그럼 자기 실력이 정확하게 50점이면은 객관식은 6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객관식은. 그러니까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점수를 50점 받는 사람은 자기 실력이 정확하게 50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실력이 정확하게 한 40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50점, 정확한 60점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50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쪽이 50점 나오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한쪽은 70점 정도. 물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조금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차츰 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사람하고 관련되는 모든 관계를 당연하게 그냥 사람의 생활관계다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대상을 놔놓고 어쨌든 지정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하고,
내하고 공부하는 게 생활관계 전부를 다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 영역에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정 영역에 적용되는 법 다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다라고 할 거고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을 할 수도 없고 그 중에서 일부인 민법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법 안에 살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 거는 법하고 관계 있는 쪽에 훨씬 많이 발을 디디고 있고 법하고 관계없는 사고체계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고체계를 가지고 이쪽을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민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 생각을 고쳐야지. 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 민법 교과서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을 고쳐가지고 민법 교과서에 맞춰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책이 마음에 안 들면 내한테 말할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따질 거고. 여하튼 민법을 공부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문을 좀 알면 법 공부하기 좀 쉬울까? 그럼 이걸 갖다가 한문 뜻풀이 하면은 민법이 백성에 관한 법이다. 이라고 넘어가도 별 상관은 없는데 법 공부 출발 때문에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백성이 존재 안 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피지배계층을 백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백성이 존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 관한 법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국민에 관한 법, 이래 해도 틀렸어요. 대한민국 민법이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적용되는가? 아니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물건 매매하면 한국 민법 적용되겠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이래 붙여놓은 것이지 딱 들어맞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백성에 관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고. 예컨대 뭐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건데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연설하면서 국민 여러분이라면은 때려 죽일 놈이지 뭐. 지가 왕이고. 백성 여러분이라면은. 백성 여러분이라면 때려 죽일 놈이지 뭐. 지가 왕도 아닌데.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써도 되겠죠. 사고체계가 이상한 사람이지. 백성 여러분이라면. 그 말이 아이가 구렁이 담 넘어가면 민법 공부 못합니다.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국가가 있어야 민법이 있는가? 민법 원리는 국가 이전에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나 그 말이지만 개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 사적 권리 관계. 나중에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권리 관계, 법률 관계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개인 간의 사적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 중요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해. 기출문제 해설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가 뭔가 이거 배우지도 않아. 일이 뭔가 이거 배우지도 않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면은 그냥 산수시험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뭐냐고 물어. 근데 어쨌든 간에 배우든 안 배우든 이게 뭔 줄 알아야 결론적으로 답을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뭔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이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것만 봐가지고는 문제 못 푼다는 거지. 그 이전 단계 기본적인 걸 깔고 들어가야 하나씩 하나씩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라는 거죠. 그냥 사법의 일반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사법에 대비되는 말로 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 공법만 공법인 게 아니고 중개사법도 공법이고 세법도 공법이고 부동산 등기법도 공법이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물론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 지위에서 개인과의 관계 이쪽을 다루는 법을 공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 간의 관계 국가가 개인한테 물건을 매입하면은 개인의 법적 지위에서 물건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 붙이기를 이거는 평등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이쪽은 불평등, 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설은 학설일 뿐이고 진리는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그래서 사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배 법리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조금 한번 쓰겠습니다. 공법의 경우에는 법치주의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법적 영역에서는 개인,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소리고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법대로 해라 이 소리로. 그러면은 모든 걸 사적인 영역에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옛날에 봉건국가, 뭐 누구 말라 떠나고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뭐 봉건국가를 거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자본주의 사회까지 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요게 19세기 뭐 19세기 초 정도, 18세기 말 정도. 그러니까는 요 이전에는 당연히 불평등 관계,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요 이후에 계약제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법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요 시대 때 사법 영역을 보면은 형식적 뭐 사적 자치, 이쪽은 공법적으로 보면은 형식적 법치주의, 모든 거는 법의 근거라는 거지. 근데 요거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자본주의 상태에서 요거는 결국 정치적으로 자유주의하고 결합되는데 자유주의하고 결합된 이유가 고대 또는 중세 불평등 사회에서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평등하니까 평등을 전제로 해서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자본주의 체계를 짰는데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이 불평등이 너무 싫으니까 아예 모든 원리를 평등에 대치시켜버립니다. 자유보다는 아예 평등을 우위에 두는 모든 걸 획일적으로. 이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평등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자유주의, 사적 자치의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시대를 흘러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자본주의의 병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모든 걸 법대로 하다 보니까 히틀러가 옛날에 그 사법시험 세계사가 시험 과목에 들어갔을 때 히틀러는 어떻게 총통이 되었는가? 1번 쿠데타, 2번 선거. 맨 처음에 어떻게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는가? 선거를 통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모든 걸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때 히틀러 시대 때 독일 국회를 거수기 이렇게 하는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국회 동의를 받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걸 법대로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정당한 법에 근거해라. 실질적 법치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법적 영역에서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강행법규라든가 사회적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지지만 공법과 비교해 볼 때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영역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공법은 사법에 비해서는 개인이 결정할 영역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법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고 이 기본법에 비해서 특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일한 사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은 이건 중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 예컨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원래 민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니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특별법이 먼저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에 없는 규정들은 당연히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라면 좀 그럴고 중학교 사회책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런 거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기사 시험에서 시험 나오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번 그런 영역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주고 적용되는 법을 물었을 때 민법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대차에 대해서 옳은 지문이 있지만 주택임대차일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이 규정 내용이 더 옳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유사한 문제가 이미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런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기본적인 법리를 터득을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은 실체법이다라는 거. 실체법이다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법을 실체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아무리 지 마음에 들어봐야 마음에 든다라고 해봐야 어디 가서 광고를 내가지고 저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봐야 자기가 안 될 거고 내가 너 건물 사고 싶다. 그래 너한테 팔겠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은 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 B는 A한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가 발생할 것이고 채권적 권리다라는 말은 자기의 채무자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상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A하고 매매 계약 체결됐으니까 그 건물 내놔라 할 소리 못한다는 거. 역시 매도인은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이 사람한테
대금 지급하라. 대금 지급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돈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채권자이고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물건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채권자이고 이 사람이 채무자라는 거. 나중에 가보면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 그래서 채무가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 걸 쌍무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래서 민법 교과서를 읽을 때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달라져요. 잘못 읽으면은 반대로 읽는 수가 발생한다는 거. 민법 교과서를 쓸 때마다 이거는 물건 기준이다, 이거는 대금 기준이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읽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그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이걸 다 풀어가 써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교수들은 왜 풀어 쓰지 않을까? 대학 교수들이 풀어 쓰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누구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고 법 공부한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근데 여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이러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돈 줬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권리 의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법을 실체법이다라고 하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 매매 관계가 발생하면은 누군가에게 권리, 누군가에게 의무가 발생하니까 민법은 실체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근데 돈 줬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안 넘겨주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럼 달라 해봐야지. 달라 했는데 이런 매매 계약 체결한 그 사람이 언제나 예외 없이 제대로 이행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법이 필요 없지 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사람이 법을 다 지키면 법 필요 없습니다. 다 법대로 되고 있는데 뭐.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법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실체법상 발생한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실현 절차를 규정한 법을 절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요 권리를 가지고 A한테 내놔라 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요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그러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법원에 불러가지고 재판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 이런 절차, 요걸 다루는 법은 민사소송법이고. 근데 이런 소송 진행 중에 변론 종결되기 전에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돈 받고 등기 넘겨줘버리면 민법 원리상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은 성소해봐야 A가 가진 게 있어야 달라하지 뭐. 그래서 요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소송 들어가려고 하면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할 거고, 요거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을 하고,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야 될 건데 그 등기와 관련된 것은 등기법이 규율하고. 지금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종합적으로 공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민법 일부만 떼서 일단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돼가는 사람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이유가 이쪽 영역을 몰라서 그래요. 이쪽 영역을.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일단은 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가장 일단 먼저 출발해야 될 게, 민법은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다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이지 권리가 항상 보호받는다는 말은 안 합니다. 보호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몰라 그거는.
내가 자주 먹는 예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으니까 A가 어느 날 은행에서 현금 10억을 찾아 나와. 그때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돈 줄래 죽을래 이러면은 돈 줘야 돼 죽어야 돼. 줄래 죽을래 이러면은 안 주면 죽을 것 같고 그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뭐. 거기에다가 아이고 내가 권리가 있는데 강도 니한테 내가 왜 돈을 줘? 이 말 했다는 칼 맞겠지 뭐. 그래도 권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목숨을 걸고 행사해 볼 수는 있지. 죽든지 말든지. 어떡하실 건데? 에이 난 10억 주고 말아. 에이 이거 10억 벌면 되지 뭐. 아닌가? 10억이 그래 벌기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줘. 아이고 뭐.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 강압에 의해서라도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 강압에 의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지 뭐. 10억이 있으니까 인생마다 안 나 뭐. 한강물을 버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거. 보호받나 안 받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럴 때 안 줘도 될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만 공부해. 그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칼 맞고 안 맞고는 네가 선택할 문제고. 잘 구별하시라고 이걸. 이런 게 구별이 안 되면 민법 공부를 못 해내 이걸. 근데 강도한테 줬어. 아유, 죽느니 주지 뭐. 근데 이 강도가 돌아서 가면서 이야기를 해. 신고하면 죽어. 신고하기만 해봐라. 뭐 신고하실 거랑 안 하실 거랑.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너무 아까워. 신고할 수도 있지 뭐.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저놈을 체포할까 안 할까? 알게 뭐라? 그러니까 권리가 한번 침해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미연에 침해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침해되고 나면은 이미 끝났어 뭐. 잡으면 어떡할 건데. 체포했어. 돈 가지고 있어요. 바보 멍청이만 가지고 있겠지 뭐. 체포해봐야 이미 날아간 권리는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새기시라고요.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권리 침해되고 난 뒤에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능하면은 침해 안 당하기 위해서. 이걸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권리 침해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도 몇 번 당해봤지만 내가 알고 당했을까 모르고 당했을까? 사람이 알고도 당해주는 수가 있지. 알고도 당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아들이 책값 달라 하면 정말 책 살까 안 살까 그 고민해요. 사고 안 사고는 지가 또 선택할 문제고. 그래서 실체법을 공부한다는 거. 이럴 때 이런 권리가 있다. 한 개 더 이야기하면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대. 그럼 달라 하시지요. 채무, 이행, 청구권 내놔라. 달라 하시지요. 그러니까 달라 해봤대. 안 준대. 그러면은 그 사람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하시지요. 이렇게. 그놈 재산이 한 개도 없대. 내보고 어떡하라고 이걸. 자기가 이미 빌려주고 떼어놓고. 민법이 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실체법이다. 이거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사회시간이나 공부하는 거고 저것들이 어떻게 얽혀가지고 법 원리로서 사회생활에 작용하는가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요 사적 권리관계에 이 권리에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전은 민법 총칙이 있고 원래 독일 애들은 채권법을 먼저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권법을 규율을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들고 오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남의 거 그대로 뺏기기 쪽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애들이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쪽팔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법전을 뺏겨왔어요. 몇 개만 빼고. 그래서 원리대로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적 자치를 공부해. 사적 자치를 공부해. 채권법에서는 계약 자유를 공부해. 물권법에 가서는 물권 법정주의를 공부해. 즉 이쪽은 나중에 가면은 이쪽은 대부분 이비규정이고 이쪽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마인드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래 뺏겨놓고 이래 하니까 그냥 이래 들고 와가지고 지금 바꾸고 싶어도 원래대로 바꾸고 싶어도 민법은 조문 하나도 마음대로 손 못 대. 일반법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조문을 잘못 바꾸면 법 체계가 전부 다 깨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민법 개정 시한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때는 개정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안 돼가 못했어요. 그래서 법 원래 원리대로 설명을 할 거고 교과서 체계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순서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 뒤에 있을 요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뽑아가지고 민법 총칙편을 두었다는 거예요. 배워보지도 않은 거에 대한 공통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 뭘 배워야 공통적인 줄 알지. 그래서 민법 총칙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뜬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다는 거. 요렇게 짜여져 있는 법 체계를 독일식 체계, 판덱텐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칙과 각칙으로 짜여져 있는 법 체계를 판덱텐 체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의 초극단적인 단점이 요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민법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초극단적인 단점이 초심자한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죠. 민법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걸 어려운 건 줄 알아야 극복할 방법이 생깁니다. 그냥 대충 아무 학원에 갔더니 뭐 민법 별거 아니라 쉽다. 지한테나 쉬울란지 모르지. 지하 뭐 20년 30년 공부했으니까. 20년 30년도 공부 안 하고 민법 강의를 한다고 웃기는 새끼지 뭐. 아이고. 전 세계의 통설입니다 이거. 그런데 무슨 중개사 학원 강사가 민법 쉽다고 뭐 잘 모르든지 뭐 잘못 먹었겠지 뭐. 그런데 그래 초심자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 지구상의 90% 이상의 국가가 이 체계를 따르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유가 뭔데 이유가. 어려우면 버리면 되지. 이 초극단적인 단점을 극복하고도 남을 장점이 있으니까. 체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면은 누구나 다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공부 잘못하면 헤어날 방법 없습니다. 민법은 차근차근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 4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게 말로 풀어놨을 뿐이라고. 근데 그 말로 풀어난 걸 이 얇은 책 가지고 뭘 다 하겠어 이걸. 그러니까 중개사가 뭐 민법 강의하면서 얇은 책 한 두 권 보고 강의하면은 지가 모르는데 뭘 강의를 하겠어. 지가 뭐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지. 제대로 파악하면은 1년 공부한 사람이나 10년 공부한 사람이나 10년 공부한 사람이나 100년 공부한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100년 공부해봐야 별 볼 일 없고. 내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전 세계 민법 대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은 배워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앞에 뽑아놓은 거니까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제발 알아먹는 말 없으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 총칙 좀 알아듣겠다. 거짓말, 잘못, 착각, 오해니까 하지 말라고. 모르겠다 정상이라고. 어렵다가 정상이 아니고 모르겠다가 정상이라고. 어렵다는 거는 공부를 해봐야 어려운 줄 알지.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어려워. 그냥 모르는 거지. 어느 선택을 똑바로 하시라고. 옛날에 뭐 수업에 학원 강의 가면 맨날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하는 말 어렵다. 어려워 죽겠다. 어렵기는 지랄로 어려워. 공부를 안 한 거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민법보다 쉬운 게 없다는 거지. 내 사법시험을 치도 법무사 시험을 치도 다른 모든 시험을 치도 민법은 90점 넘게 나와. 100점도 나와. 다른 과목이 문제지. 그만큼 쉬워 이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주는 건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못하니까 어렵지. 이상하지. 내 말이 꼭 값더라도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올해 합격하고 싶으면 그냥 오시라고. 민법은 투자한 것만큼 자기 사고 체계를 잡는 것만큼 효자 노릇해. 내가 그것 때문에 자격증도 많이 땄고. 요새 행정사 시험 뭐 해가지고 치는데 일주일만 하면 되더라고요. 민법이 되는데 뭐가 겁이 나? 왜든 또 채권법에 들어가 보면은 이 채권법 각칙 부분이 있고, 채권법 각칙이라면은 예컨대 뭐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교환 등 15개 계약을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여행 계약이 들어가 가지고 15개 법전에 있는 전형 계약, 그리고 법정 채권 관계, 법률이 정한 채권 관계, 계약이 정한 채권 관계. 법이 정한 것이 뭐, 계약이 정한 거지 뭐. 지금은 그 정도만. 지금 이름 들어보는 자리. 민법 총칙 공부하는 자리는 특히 더더욱이나 오늘 첫날은 용어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용어를 이해하는 거 아니고, 공부 다 하고 오면은 이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공부 더 하고 오면 이해될 것도 있고, 또 안 돼 있으면 또 더 하고 오면 이해되어 있는 거 있고. 민법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매매 교환 이랬다 이래 있는 게 아니고, 민법은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한 사람들한테 무지 어렵다는 거지. 이 고리가 안 보이니까. 민법이 이게 안 되면 전부 거짓말. 앞에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게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채권 총칙 파트를 두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것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요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게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물권법도 들어가 보면은, 물권 각칙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요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를 또 뽑아서 물권법 총칙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거에 대한 공통적인 거, 개별적인 거에 대한 공통적인 거, 개별적인 거에 대한 공통적인 거, 전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떼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매매는 법률 행위 중에 하나니까 민법 총칙에 있는 모든 이론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저당권 설정 행위도 법률 행위니까 민법 총칙에 있는 이론도 적용되고, 저당권 설정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 물권 계약이니까 계약에 관련되는 법리도 적용이 되고, 이걸 다 떼면은 다 거짓말. 어쨌든 간에 물권법 각칙 부분에서 이름만 들어보는 자리다 했습니다. 목적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점유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여기에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이런 용어들도 중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이 제한물권 안에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소유권의 교환 가치를 제한하는 담보 물권에 거기에 유치권, 그리고 질권, 그리고 저당권. 이 중에서 질권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요 저당권에 대한 특별법이라 볼 수 있는 가등기 담보법, 소유권과 관련된 특별법,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실명법, 요것들이 특별법으로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충 이 특별법이 한 6문제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24문제 많으면 이게 23개면 저게 7개고, 그러면은 민법 총칙 뭐 한 10개 정도, 계약법이 한 10개 정도. 그래서 40문제가 나오는데 물권법이 24문제가 나오니까 무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 아니라고. 교과서 분량을 보면은 물권법 분량이 이만큼 돼. 그러니까는 교과서 분량대로 나와. 교과서 분량대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 분량대로 나와요. 그 말은 다 비중이, 무게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물권법이 그래 뭐 어쨌든 많이 나오니까 그냥 물권법만 보지 뭐. 다 보면 24개 맞출 건데 다 보면 24개 맞춰요. 그러면은 차라리 계약법하고 특별법만 다 보지 뭐. 16개 딱 맞추고 한 쪽에 쫙 씌우면 24개까지 맞출 건데. 산수도 필요해. 객관식 공부하는 데는 산수도 필요해. 그러니까 물권법 24문제 맞추려고 물권법 다 보는 것보다 계약법하고 특별법 보는 게 양이 훨씬 작아. 3분의 1도 안 돼. 5분의 1도 안 돼. 그럼 5분의 1 봐가지고 16개를 맞추고. 그러면 그거보다 5배를 더 봐가지고 24문제 맞추는 것보다는 5분의 1 봐가지고 16문제 맞추는 게 낫지. 근데 어쨌든 연결 고의를 가졌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 이유가 원래 임대차 공부할 때 주임법, 상임법 같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그거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원래 대학 교재, 모든 일반적인 민법 교재는 소유권 다음에 구분 소유권하고 명의신탁, 실명법을 여기서 서술합니다. 저당권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서술하고.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나왔으니까 이게 별개냐 따로 보통 가는데 연결시켜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민법 총칙에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소멸시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모르면 말이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것만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된 걸 보면서 용어 정도만 봤습니다. 용어 해설도 안 했습니다. 용어 해설도 안 했습니다. 용어는 외워서 영영사전 보듯이 그래 공부하면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매매, 물건 팔고 사는 거. 그래 알아가 뭐 할 건데. 그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임대차,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게 어디 임대차밖에 없어요. 좀 더 이야기하면은 채권적 방법으로 빌려 쓰는 거. 뭐 이래 할 수 있지. 채권적 방법으로 대가 주고 빌려 쓰는 거. 이래 해야 맞을 수 있지. 뭘 빌려 쓰는데? 비소비물을.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용어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자리만큼 알아가면서 공부하신 거라는 거. 일단 지금 이야기한 게 민법은 무지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해야 어느 순간에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사법이면서 일반법인 실체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서 그냥 법률관계라는데 당연히 이거는 사법적 법률관계, 좀 더 줄이면 민법적 법률관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살아가는 생활관계는 법률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관계도 있고 종교관계도 있고 관습관계도 있고, 물론 이것들이 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법화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이쪽을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 비법률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쪽 사고체계, 비법률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법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것부터 딱 잘라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맨날 적어가지고 아우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데 자기 생각을 왜 해? 생각을 바꾸가지고 이쪽 사고체계를 가져야 돼요. 법률관계에 관련되는 사고체계, 법적인 사고체계, 리갈 마인드,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계속 쌓아가야 그 뭐지? 눈싸래기? 하여튼 이슬, 그냥 이슬에 옷 젖듯이 우박에 옷 젖듯이 공부해봐야 별 볼 일 없고, 민법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개에 옷 젖듯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법률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민법 실체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니까 이거는 당연히 권리 의무 관계일 것이고, 현대사회가 권리 본위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냥 이걸 간단하게 권리관계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출발이 권리가 뭐냐부터 출발해요.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